요즘 인플레 정점이 아니냐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6월 정도 되는 시점, 이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물가 상승률의 피크는 미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3월이 아니었나. 아, 이미 이제 피크를 찍고. 예, 피크를 찐 것 같고요. 그래서 3월이 고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때 났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완만하게 둔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현재 한 120불 정도 되는데, 이게 150불, 200불 가면 당연히 인플레는 더 올라가겠지만 과연 그렇게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예, 일단 뭐 EIA라고요. 이제 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셔서 미국의 석유 생산 이런 통계를 쳐보시면 느리지만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요.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군요. 예,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문제가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내가 왜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늘려야 돼? 예, 왜냐하면 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한다면 넷제로라. 네, 그 정책이 그런데 내가 왜 해야 예, 돼? 그러면 지금 개발해서 28년 뒤에 이 유정 닫게 될 때 당신이 돈을 대줄 거냐고. 책임질 거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앱슨 모바일 보고서라든가 이런 여러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들 보고서를 보면 올해 그 자본 장비 투자 계획보다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규모가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신규 투자 안 하고 예, 그냥 주주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 지금 고유가 상황을 참. 내가 즐기지 뭐하러 투자를 하냐,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 증산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증산의 속도는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유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150불, 200불 간다 그러면 그 자본주의의 기업들이 자기 있던 유정이라도 더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가 막 150불, 200불 계속 가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인 거고, 또 이런 미국의 정상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 137불 한번 친 다음부터는 지금 100불에서 12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더 강력한 유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도 리오픈, 상해 계신 분들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6월 1일부터 리오픈을 사실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해를 비롯한 그쪽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 지역들이잖아요. 예, 뭐 테슬라 공장도 거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이 가동이 시작되면 인플레가 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차값 급등해서 미국 중고차값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월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2달 연속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이게 상해가 가동되면 또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인플레를 유발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국 고유가와 그리고 공급 차질이었는데, 이 두 문제가 지금 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 인플레라는 건 원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한 비교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중고차값 올랐으니까 이제 이게 1년 전 대비 물가를 측정하니까 하반기로 가면 여기서 더 충격만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대략 미국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한 5%대까지 또 물가는 떨어지지 않겠냐. 내년에는 이제 3% 정도 보고, 이렇게 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신호가 좀 보이기만 하면 시장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빅스텝 2번 하고 쉬지 않겠냐. 일단 현재는 소위 말하는 최악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걱정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아직 레버리지 청산이 다 끝났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B2 우리도 이제 신용융자로 측정할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진 뎁이라고 있는데요. 그 마진 뎁이 이제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지난해 봄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간 대비해서 거의 3천억 불 이상 빚이 늘었었어요. 주식 관련 빚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청산되고 있거든요. 강제로 팔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2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빌렸냐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잖아요. 주가가 10% 오르면 저는 3,200, 3,300만 원 되니까, 원금은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이득이니까 30% 이익이 되죠. 굉장히 좋은데 이제 10%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자도 있으니까 한 30% 조정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원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원금이 다 나가는 걸 증권사나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화를 합니다.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일 시장가로 던지겠다. 갚아버리겠다. 예, 그리고 그 당신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 예, 이런 거래들이 되게 많이 늘었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 그게 얼마 늘었냐면 미국 돈 기준으로 해서 한 3,500억 불 정도 늘었거든. 엄청나네요. 3,500억 불이에요. 예, 우리 돈 400조 원. 미국도 B2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청산당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반등이 약했던 것 좀 느낌이 그쵸, 오죠. 그쵸, 그리고 그쵸. 강하게 시작했더라도 후반에 밀리는 장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 이게 반대매매 장이거든요. 아, 전강 후약 막 예, 끝에 이제 빠져서. 그게 이제 증권사들이 시장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장가로 대놓는 거죠. 와.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게 바로 B2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용융자가 엄청 늘었다가 지금 줄고 있는 줄고 중이죠. 있어요. 예, 그래서 1월에 되게 많이 줄었어요. 1월에 반대매매가 제일 심했고 그때 1월에 기억나시겠지만 잠깐 2,500포인트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 갑자기 비명도 못 지를 정도로 무너지는 시기들이 대부분 반대매매 때문에 마진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미국은 끝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역사적인 그 반대매매 규모보다는 아직 좀 적어요. 아, 적다. 그래서 바닥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계시는 그거죠.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반대매매의 추이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은데 투자할 때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이 줄었구나. 예.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보면 3월달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그렇게 주면서 주식을 많이 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사고 있는데 이제 개미들이 팔고 있는 미국도 개미들이 팔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매매 당하고 있는 또는 반등 나오면 요거라도 건져야 된다라면서 그래서 팔고.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지금 그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는데 실제로 뭐 여러 방송 나가서 계속 주식 사고 있다고 제가 떠든 사람이잖아요. 저 엄청 샀어요. 1월에 제일 많이 샀고요. 왜냐하면 1월에 2,500 갈 때. 네, 그때 제일 많이 샀고요. 또 3, 4월에 환율도 1,300원 근처 가길래 또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또 샀어요. 많이 물렸습니다. 지금 뭐 안 물린 사람 없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바닥이 언제냐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만 고슴도치 스타일들인 거고요. 저는 고슴도치를 극혐하기 때문에 이제 여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꼭 바닥을 잡아야 되냐. 그렇죠. 바닥 근처에서 주변에서 살살 그것도 뭐 전액을 사야 되냐. 일부만 사면 되지. 시장이라는 게 이번만 기회가 있냐라는 맞습니다. 쪽에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사고 있는. 제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나는 게 확실히 그 경제나 기업 돌아가는 것과 주식시장은 또 약간 별개라는 생각이 별개죠. 그럼 별개죠.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가신 이제 사무엘슨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은 22번의 불황을 예고했다. 근데 22번 경기 불황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온 불황은 9번 뿐이었다. 그러니까요. 또 그래서 주식이 네. 경기에 선행하니까 주가 이렇게 빠지면 불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황이 와서 주가 빠진 건지 안타깝지만 버블이어서 빠진 건지 맞아요. 그걸 우리가 네.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 정보통신거품인데 그때랑 지금 되게 비슷하잖아요. 정보통신거품도 보면 지나고 생각하면 불황이었나 싶어요. 성장률을 보면. 그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어서 그걸 정말 불황인가 따져볼 정도로 그렇게 경기 안 나빴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뭐 고점에서 나스닥이 85% 빠졌나 그렇죠? 그 나스닥 100지수는 90% 빠졌나 그럴 거고요. 그럴 정도로 많이 빠진 상황인데도 경기는 9.11 테러 때문에 불황이 왔었으니까 하고 쳐주는 거지. 정보통신 거품 당시에 정말 불황이 왔냐라고 물으면 그게 불황인가 싶을 정도로 경기는 평온했어요. 고용도 그렇게 준 적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게 별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버블이냐 아니냐, 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꽤 싼 편이고 미국은 이제 싼 편이고. 근데 참 이렇게 또 정작 싸졌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투자해서 참 알면서도 참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축해서 투자하면 되죠. 이제 갑자기 근로욕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강의 많이 다녔어요. 최근에 그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구나. 이럴 때 열심히 강의료를 받아서 계속 주식 사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서로들 연봉 얘기를 다시 한대요. 원래 안 그럼요. 하다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연봉이 안 중요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럼요. 이제 원화 채굴의 시대죠. 원화 채굴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저도 오는 강의 거의 거절하자고. 추가로 지금 6월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 더 접어들고 있는데 또 하나 새롭게 추가되는 좀 걱정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양적 긴축이라는 6월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까? 이건 그 전에 효과가 있어. 그 전에요? 정책 시작 전. 정책 시작 전에요? 예. 왜냐면 어떤 충격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이제 고슴도치들이 떠드니까.
미리. 네, 미리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여러분 인플레가 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굴까요? 이 생각해 본 적 잘 없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가 제일 좋아요. 왜 그렇죠? 소수몽키님이나 우리나 월급 들어오고 각종 돈이 들어올 때 현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죠. 실질 소득에 대해서 때려요. 명목 소득에 대해서 때려요. 전부 다 그냥 인플레 다 포함된. 그래서 올해 인플레가 이렇게 나면 4% 5%가 나면 우리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월급쟁이들 소득이 늘죠. 예. 인플레가 나니까. 그러면 정부의 면세점에 넘어서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겠죠. 예.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값도 오르죠, 대부분.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잘 가져요. 그렇죠. 금액이 커지니까. 네, 커지죠. 또 더 나가서 경제의 규모도 커지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실질 성장률은 뭐 몇 퍼센트가 나올지 모르지만 볼륨이 덩치. 외형이 엄청 커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전에 정부가 찍어놨던 빚은 고정금리죠. 제로금리 1%로 찍었죠. 근데 경제 외형이 한 10% 커졌어요. 네. 미국은 10%더 커질 것 같죠, 올해? 아니, 좀 인플레가 8%였으니까. 그러니까 물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올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 줄죠. 줄어드는구나.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지금. 아. 이게 인플레가 나오면 정부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서 국가 부채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지금. 그러네요. 그게 다 국가 부채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 디플레를 걱정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사회가 올 거라고. 물가가 떨어지면 부채를 진 사람이 망하니까. 왜냐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집값도 떨어지고 국가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에 나는 3%로 대출을 받았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일본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 국가 부채 문제가 왜 터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플레가 안 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인플레를 낼 수 있다면? 인플레가 어떻게든 나면 국가 부채는 쉽게 해소되죠. 걷어들여지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매년 문제라며요. 네. GDP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올해 2%뭐 후반? 네. 얼마 전에 아무튼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보니까 2.7인가 전망했고 올해 물가가 대충 계산하기 쉽게 4.3이라고 해서 둘이 합치면 몇 프로냐면 7%. 7%. 그 GDP가 7% 커져요. 세금도 7% 이상 거치겠죠. 면세점 넘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거칠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 부채가 생겨요? 이전에 있었던 정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GDP 50%라 그랬는데 올해 끝나고 나면 40% 초반 되겠죠. 43, 41 네, 되겠죠. 7%가. 예,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인플레가 발생하는 시기에 정부가 채권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QT를 그거 뭐 월간 몇백억 불 한다고 금리가 급등한다? 좀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그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의 논거는 QT를 할 때 디플레가 올 거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며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환경이고 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개선되는 환경에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덜 찍을 텐데 QT가 정말 문제가 되냐 이거죠. 오히려 그거 QT가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파는 걸 서로 사겠다고 덤벼들진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가 찍는 채권 물량이 줄어들면 희소해지는. 어쨌든 누군가 그걸 살려고 다들 준비 중이었을 텐데 낙찰 받으려고 그랬을 텐데 낙찰 받기 어렵게 되면 연준이 파는 거라도 사지 않겠어요? 그럼 채권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네. 하나만 보지 말자. 그래서 QT는 지금까지 충격을 줘왔어요 이미. 근데 막상 판다 그러면 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격은 있겠지만 이미 줬고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서 QT 이야기하는 사람이 쑥 들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오히려 박사님 말씀대로면 이제 선반영 우려들이 먼저 확실히 주식시장에. 아니 그 전에 뭐 네. 그 미국 국채금리가 3.1%, 3.2%까지 올랐잖아요. 네네네. 많이 반영된 면은 있지 않냐. 예전엔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언젠가 보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 한 1년 전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거 네. 만으로도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비해서 금리도 올라 있는 데다가 정부 재정이 튼튼해져가지고 정부 재정이 튼튼해져서 정부가 추가로 채권을 안 찍어도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도 기억하자. 네. 제가 이제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당분간은 인플레가 유지된다는 뷰를 가지고 일단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플레가 나고 고금리 여건들이 계속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한테는 좀 안 좋은 안 환경이다. 좋아요. 그래서 뭐 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저는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버닝 중인 기업들은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버닝이 뭐냐면 증자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IPO를 통해서 돈을 잔뜩 땡겨서 내가 업계 1위가 되겠어 하면서 막 이제 돈을 태우는 걸 네. 버닝이라 그러는데 네. 사람도 막 수백 수천 명씩 뽑고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뽀대 나는 건물에 들어가고 막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매출을 빨리 늘리지 못하면 이 돈이 고갈될 때 그쵸. 증자가 될 것이냐
안 되겠죠. 좀.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채권 발행하러 가야 되는데 금리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 회사들은 또 당연히 지금 보유 현금도 없는 회사니까 신용 등급, 네, 등급도 낮겠죠. 등급도 낮겠죠. 네. 테슬라가 싱글비인데 테슬라가 만난 이야기 아닌 건 아시죠? 네네, 테슬라는 그럼. 돈이 많아요. 네네. 증자를 작년에 3번 했나 4번 했죠. 아니, 그런 회사들은 괜찮은데 잘 타이밍 좋게 증자를 잘 했으니까 문제 없는데 이제 돈이 떨어져 가는데 현금이 조달 안 되는 회사들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2000년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엔론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이 회계 분식하다가 망했는데 이제 회계 분식을 왜 했겠어요? 이익을 계속 내서 어떻게든 주가를 유지시키고 그걸 통해서 뭐 자금도 조달하고 또는 스톡 옵션도 주고 할 생각에서 회계 분식을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때는 꼭 추문이 나와요. 사고가 생기거든요. 뭐 어디가 생길 거냐? 주가 제일 많이 오른 데서 터지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구린 걸 주가 상승으로 다 덮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옥석 구분을 할 능력이 있으면 계속 네. 사도 되는데 그건 뭐 능력자들 네네네. 국한이고. 네. 그래서 뭐 테크 기업들이 끊임없이 갈 거고 여기가 세계를 지배할 거야. 저도 동의하고 10년 뒤에도 지금 주가보다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10년 참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9.11 테러 때 갔었던 나스닥 주가 레벨이 5,400에서 1,300까지 갔다가 5,000 회복하는데 거의 20년 걸렸잖아요. 와. 몇 년 전에 회복했잖아요. 네. 지금 많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언더워터가 20년 갈 수 있거든요. 언더워터가 뭐냐면 조정받아서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시간 언더워터 피리어드라고 그러는데 와. 그러니까 물 밑에 잠겨 있는 시간 슬프다 그죠? 그렇죠. 예, 물 밑에 잠겨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더워터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논외지만 아 여기 뭐 나스닥은 무조건 되고 나스닥 100은 무조건 되고 TQQQ는 무조건 간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또는 이런 충격들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기업들이 더 좋을 오히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벌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가치주, 밸류 스탁으로의 로테이션인 거죠. 네. 밸류 스탁의 특징이 일단 자기 자본이 튼튼하죠. 그러니까 그 북밸류가 되게 많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저항감이 있는. 강한?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제품 가격도 인상할 수 있는. 음. 가격 저항이 있는 업종이 있고 네. 안 그런 업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는. 가격 저항을 못하는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식료품 업종들이 어떨까? 원가 올라서 인상하겠다 그러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대안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딱딱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기업들. 네. 세 번째가 뭐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앱스 모바일이 네. 어떻게 했죠? 자본 투자는 별로 안 늘리면서 주주 배당. 주주에 대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계속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네. 왜? 언제 자기들은 성장 안 하겠다. 어. 대신에 어떤 국면이 와도 우리는 배당은 잘 준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믿음직스럽지 않으세요? 미진스러워요. 예, 이해되시죠? 그게 네, 네, 배당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아, 투자들도 그쪽으로 가겠네요. 예, 그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이 있지 않냐. 아, 여전히 매력 있다. 예, 거기다 리오픈, 아, 또 한번 노려보면. 리오픈 테마도 있고요. 네. 요즘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테크가 과거와는 달리 이젠 테크주도 어떻게 보면 또 가치주처럼 예를 들면 알파벳도 뭐 단순히 PE만 계산해도 극단적으로 10배에서 20배 사이에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 현금도 엄청 많고 필수 소비재처럼 가격 인상 전가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배당 주나요? 배당 안 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배당을 주면 되죠. 이게 배당이라는 게 네.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아무나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버닝은 아무 문제 없어. 자신감이군요. 겨울에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는 근육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추운 날씨에 네. 나는 끝도 없어. 끄떡없어 라는 걸 시그널링 한다 그러잖아요. 몸 좋은 친구들이 몸매 드러나는 네, 옷을 그쵸, 입고 그쵸, 몸매 그쵸. 좋은 분들이 그렇게 배를 드러내는 그런 패션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 같은 아재들은 뭐 몸을 감싸맨단 말이에요. 아, 이해되시죠? 아니, 그런 것처럼 시그널 중에 신호 중에 음. 가장 중요한 신호가 뭐냐면 나는 정말 끄떡없고 아무 문제 없어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호가 바로 배당이에요. 아, 그런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 잘 주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살만하다니까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애플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애플도 어떻게 보면 배당 잘 주고 늘리고 이게 하니까 또뭐 버크셔 스웨이 같은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좋잖아요. 하고. 네. 제가 뭐 그런 회사가 싫다라는 게 아, 아니라 네.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맞냐? 아, 테크 기업 쪽에 맞니? 아니면 전통 굴뚝주에 맞니? 성장주에 맞니? 가치주에 맞니?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음. 성장주 투자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맞아요. 투자가 쉬울 수 있어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좀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사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보시고 한번 놀러 가보시면은 박사님 인사이트 업데이트 되는 거 잔잔하지만 볼 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꼭 놀러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투자하시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